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날 꽤 오랜 시간 보강을 했는데 일요일날 못 뵀던 분들이 계시네요. 그분들은 동영상으로라도 강의를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안 그러면 수업을 못 알아듣죠. 최소한 한두 시간은 고생을 하셔야 될 거요. 자, 어쨌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날 지금 마지막 설명이 85쪽의 예제 3번에 총계정 원장 마감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다 말았거든요. 자, 저쪽으로 가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단원이 48쪽에서 출발한 회계의 순환 과정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데, 회계의 순환 과정. 기업에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을 낼 것인가, 그 반복되는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기업은 제일 처음에 거래가 일어나면, 이때 거래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일어난 것, 재산의 변동이 있으면 무조건 거래고, 그럼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기업의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그건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어쨌든 기업에서는 거래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것을 거래의 8요소에 의해서 분개라는 걸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분개를 한다는 표현이나 분개장을 작성한다는 표현이나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개를 장부화시킨 게 분개장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분개장 작성하는 건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분개만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대한민국 회계시험에서 분개장 작성하는 문제는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분개를 한다는 표현이나 분개장을 작성한다는 표현이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거래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거래의 8요소에 의해서 분개를 한다. 그런데 그 많은 거래를 분개만 해두다 보면은 구체적인 과목별로 뭐가 얼마가 늘었고 얼마가 줄었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과목별로 집계를 하는데, 과목별로 집계를 하기 위해서 그리는 것, 우리가 이게 계정이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때는 계정이라고 말을 했고, 이 계정들을 다 합쳐서 부를 땐 우리가 총계정 원장 또는 원장 이렇게 말한다 그랬고, 분개를 했으면 바로 이 분개를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어야죠. 이때 분개를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것, 우리는 이걸 전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분개를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것, 우리는 이걸 전기라고 말을 했고, 분개를 했으면 전기를 해라. 전기를 한다는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총계정 원장을 작성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자, 총계정 원장을 작성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많은 거래를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거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있는데, 우린 그걸 시산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한다면은 시산표라는 걸 작성하는데,
이때 작성하는 시산표는 아직은 수정사항, 바꾸어 말하면 정리사항을 반영하기 전이다. 그래서 이때 작성하는 시산표를 우린 수정 전 시산표 또는 정리 전 시산표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총계종원장에 전기를 한 다음엔 자,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을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강조를 한 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재무상태표를 설명드렸었죠.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을 적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설명드린 게 포괄손익계산서 IS, 포괄손익계산서를 설명드렸는데, 포괄손익계산서는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을 적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린 게 시산표, 뭐 약자로 뭐라고 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죠. 저는 이제 약자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때 시산표는 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계정 과목을 전부 다 집계시킨 것이기 때문에 시산표에는 무엇을 쓰는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다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한 기업에 이제 보고기간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여기가 1월 1일, 여기가 12월 31일, 다음 결산일은 또 12월 31일이 되겠죠. 그러면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하는 이 시점은,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하는 이 시점은 일반적으로 이제 기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말에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해 놓고 보면 기말 시점에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 장부상에 있는 이 자산 부채와 실제 자산 부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장부상의 자산 부채와 실제 자산 부채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뭐를 하는가? 재고조사표라는 걸 작성한다 그랬습니다. 재고조사표라는 걸 작성한다. 자, 여기서 또 궁금해할까봐 재고조사표는 강의를 하지는 않아요. 시험과도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순환 과정으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때 재고조사표에 있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한 거, 재고조사표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 것을 갖다가 우린 뭐라고 하는가? 수정사항이다 또는 정리사항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때 수정사항을 분계화시킨 것을 수정분계다 또는 정리분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따로 뭐 수정하고 뭐 정수정수하고 외울 필요는 없는 이유가, 혹시 시험에서 순환 과정을 묻더라, 요 네 개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넷 중에 하나만 나와요. 넷 중에 하나만. 또는 이 말 대신에 가끔 이렇게 말이 나올 때도 있고, 결산 정리기입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결산 정리기입이다. 수정상, 정리상, 수정분계, 정리분계, 결산 정리기입 다 같은 의미예요. 자, 순환 과정을 혹시 묻더라 5개 중에서 한 가지 표현만 쓰니까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자, 수정상을 수정을 해서 분계를 했으면 이 회사의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변동이 생긴 거예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변동이 생겼으면 다시 한번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다
또 한 번 집계를 해야 되는데 자산부채 자본 수입 비용이 다 들어가는 표는 시산표죠. 이때의 시산표는 바로 수정사항까지 반영한 시산표다 해서 우리가 수정 후 시산표 또는 정리 후 시산표라고도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산표라는 게 있는데 시험에는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주관식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뭐 출제 확률이 거의 90% 선에 육박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데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 정산표를 출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에 정산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정산표가 뭐냐라고 물은다면은 시산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를 한꺼번에 묶어놓은 거. 우리는 이걸 정산표라고 말을 해요. 자, 어쨌든 그렇다면 강의도 안 할 내용을 왜 했는가? 나중에는 이제 이걸 다시 결산 절차로 설명을 할 땐 결산 예비 절차, 본 절차, 후 절차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정산표라는 것은 결산 예비 절차 중에 마지막 절차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가 이제 결산을 준비하는 과정이 끝이 난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이 끝이 났다. 본격적으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을 한다는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각종의 장부를 마감한다는 얘기입니다. 각종의 장부를 마감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 마감하는데도 순서가 있었죠. 순서는 외우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은 뭐 오늘 집에 가서 이걸 갖다가 뭐 앞자리만 따서 거분 전수 뭐 하고 외우지 말고 거분 전수제 하고 외우고 이거는 의미 없어요. 외우려고 외워지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강의를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거래가 뭔지 설명했고 분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수정전 시산표 총계정원장 정기하는 거 연습해 봤고 그 다음에 수정전 시산표 작성하는 거 설명했고 자, 그 다음엔 요건 이제 감으로만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한 다음에 재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요약해서 수정사항을 분개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는 감으로만 막연하게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또 이거 집중적으로 또 설명을 별도로 할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차이 수정전 시산표는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다. 다른 걸 보고 작성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총계정 원장을 보고 작성했죠. 결과적으로 수정전 시산표는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전에 총계정 원장을 기초로 작성한다. 요것만 아시면 돼. 수정전 시산표는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전에 총계정 원장을 기초로 작성한다. 그리고 수정 후 시산표는 바로 이 수정사항을 반영한 시산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는데도 순서가 복잡했었어요. 이거 역시 오늘 잠시 후에 마감 다시 해볼 거란 말이에요. 마감을 하다 보니까 순서가 기억이 나셔야지 외우려고 외워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 마감을 하는데 마감을 한다는 얘기는 결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럼 마감을 했으면 즉 결산을 했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 마감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감을 제대로 했는가 엉터리로 했는가 또 한 번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마감 단계에서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하여 마감 단계에서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분계가 있는데 분계가 왜 나와? 마감 단계에서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2월 시산표라고 그래요. 2월 시산표. 마감 단계에서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하여 마감 단계에서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를 2월 시산표 또는 마감 후 시산표 이렇게 말합니다.
2월 시산표 또는 마감 후 시산표. 2월 시산표는 왜 작성하는가? 마감 단계에서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요. 그럼 2월 시산표를 작성을 했다. 이제 결산이 완전히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에 오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 기업의 최종 결과물인 재무제표라는 걸 이때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재무제표라는 걸. 자, 재무제표가 뭔지 앞에서 설명드렸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전기에 관한 비교정보,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전기 기초재무상태표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여기가 끝이 난 겁니다. 끝이 났는데 제가 여기다 화살표를 왜 했느냐? 혹시 시험에서 이제 순환 과정을 묻잖아요. 순환 과정 중에 마지막 절차는 얘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결과적으로 이 재무제표는 언제 작성하는가? 이 재무제표는 언제 작성하는가? 보고 기간이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바로 요거는 이 결산하는 이날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지요. 그런데 결산 바로 다음 날, 여기서의 예는 결산 바로 다음 날은 1월 1일이죠. 그 모든 기업이 꼭 1월 1일 날 12월 31일 날 결산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뭐 9월 말법인도 있고 2월 말법인도 있고 6월 말법인도 있고 3월 말법인도 있고 10월 말법인도 있고 많아요. 근데 저는 시험에는 대부분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걸로 출제가 되니까 지금 예를 이렇게 들은 것 뿐이죠. 그럼 결산일에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결산일에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면 결산 다음 날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산 다음 날. 결산 다음 날에 하는 분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 분계를 뭐라고 하는가? 재수정 분계다. 또는 역분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재수정 분계다 또는 역분계다. 자, 이 재수정 분계 또는 역분계는 그냥 여러분들은 재수정 분계 또는 역분계라는 게 있다더라. 이것만 아시면 되고 1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순환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냐? 라고 묻는다면 기업의 선택에 따라 생략 가능한 절차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선택에 따라 생략 가능한 절차. 자, 이거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적인 절차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이건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임의적 절차다. 라고도 말을 했는데 바로 기업의 선택에 따라 임의적으로 생략 가능한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각종의 시산표, 그리고 정산표. 제가 왜 각종의 시산표라고 그랬는가? 시산표의 종류가 많았죠.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2월 시산표.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마감 후 시산표. 그러니까 이 각종의 시산표는 생략 가능하다. 정산표 생략 가능하고 재수정분계 역시 재수정분계 다른 말로 역분계 역시 생략 가능하다. 근데 사실은 재수정분계가 뭔지는 몰라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출제위원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예로다. 이번에는 제가 안 썼는데 작년 책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번에는 지웠나 안 지웠나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의제기를 걸었던 문제 중에서 과거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답을 1번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것은 1번과 4번이 복수정답으로 처리돼야 됩니다. 더 정확한 정답은 4번인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1번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4번이 더 정확한 답이고 1번도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복수정답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고 그 근거를 이거로 예를 들은 거예요. 재수정 붕괴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재수정 붕괴를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해서 이 제기를 했는데 그때는 수용이 됐어요. 근데 20회 시험에도 같은 거의 유사한 논리로다가 이 제기를 했는데 이거는 하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수정 붕괴가 뭔지는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회계 공부하셨으니까 재수정 붕괴가 뭔지 궁금해요. 요거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하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수익 또는 비용 보면 수익 또는 비용을 보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현금의 이런 건 필기 안 해도 돼. 지금은 나중에 달달달달 지겹도록 할 일이지만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 비용이 있고요.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수익 비용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임차료 비용이죠. 임차료 비용이죠. 현금의 유출이 있어요, 없어요? 아, 집세 줘봐. 돈 나가요, 안 나가요? 돈 나가죠? 여비, 교통비. 현금의 유출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네. 이자, 수익. 현금의 유입이 있어요, 없어요? 현금의 유입이 없죠? 아, 있죠? 그럼 감가상각비? 현금의 유출이 없죠? 예를 들어서 손상차손. 자, 손상차손이 뭔지 아시죠? 자, 여보세요, 이거. 그래서, 뭐 됐어요? 손상된 거지, 이거. 그러니까 불어줬어요. 이게 아니라 손상된 거잖아요.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현금의 유출이 없지요. 수익이나 비용은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이때 우리는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과 비용의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과 비용에 칸이 모자라서 결산 정리분계를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과 비용의 결산 정리분계를 역분계하는 것, 이걸 갖다가 재수정분계, 다른 말로 역분계라 그래요.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과 비용의 결산 정리분계를 역분계하는 것, 우리는 이걸 재수정분계, 수정분계를 다시 했다 그래서 재수정분계. 뭔 얘기냐면은 다음 주 수업 한 번 더 남아있죠? 오늘 종강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요거 오늘 약간 들어가고 다음 주에도 추가로 더 들어갈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분계를 해. 결산일에 예를 들어 분계를 이렇게 했다. 자, 알아듣는 분이 계시고 처음 하시는 분은 이제 뭔 얘기인지 모르죠. 근데 예를 들어 결산일에 이런 분계를 했다라고 쳐요. 차변에 선급 보험료, 대변에 보험료, 이런 분계를 했잖아요. 그럼 바로 그 다음 날 이거로 역으로 뒤집어 주는 분계. 차변에 보험료, 대변에 선급 보험료, 이 분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바로 결산일의 분계를 역으로 뒤집어 주는 것, 우린 이걸 재수정분계, 역분계라고 합니다. 물론 재수정분계, 역분계는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과 비용의 결산 정리분계를 뒤집어 주는 것.
근데 요거 안다고 잘난 척 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출제위원들도 제대로 모르고 출제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여러분들은 재수정분계라는 게 있다더라. 이것은 임의적 절차라더라. 까지만 알면 돼. 그리고 혹시 순환 과정을 순서대로 묻는 문제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요건 1월 1일에 분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다음에 하느냐 아니면은 맨 앞에 하느냐 이거는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묻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따라서 시험에는 순서를 묻는 문제에서는 얘는 안 나와. 여러분들은 회계 공부하다 보니까 재수정분계라는 것이 있다더라. 이것은 생략 가능한 절차라더라. 까지만 알면 되고, 회계 중 공부 좀 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니, 뭐 회계에서 재수정분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 얘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출제위원들도 헷갈려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뭐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요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은 완벽한 겁니다.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과 비용의 결산 정리 분계를 했으면 결산 다음 날에 그 분계를 역으로 수정해주는 역분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걸 재수정 분계라고 해. 그러면은 야, 이 사람 정말 회계 깊게 공부했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됐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이 된 거죠. 자, 생략 가능한 절차 시산표, 정산표, 재수정 분계. 필기 이미 다 돼 있었어요. 필기 지금 하신 분도 계시고 해필이면 결석해가지고 근데 글씨가 늦어가지고 필기가 아직 안 된 분 계시죠? 지금 필기하느라고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왜? 동영상 보고 필기하세요. 지우겠습니다.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도 계시냐면은 글씨가 아주 늦는 분들이 계셔요. 글씨가 늦어도 오늘 왜 이게 글씨가 늦어도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불러서 이거는 어디다 필기하세요 하고 불러드린 적이 있잖아요. 필기하세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 필기가 다 끝났는데 한 도자 쓰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유독 필기가 늦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여기서 필기를 할 수가 없어요. 댁에 갔어서 필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간은 총계정 원장 마감하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회계 순환 과정 중 마감하는 것. 본격적인 결산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책으로 보는 85쪽에 33번. 자, 이미 지난 일요일 날 마지막 수업 때 하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총계정 원장을 마감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일단 먼저 요관을 하나 그려놓고 출발하자. 손익계정을 하나 그려놓고 출발하자. 이때 손익계정은 여기 나와 있는 수익과 비용을 한 곳에다 집합시켰다 해서 우린 집합 손익계정 또는 손익계정 같은 말입니다. 집합 손익계정, 손익계정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정이 뭐야? 그러면 수익과 비용이 집합계정이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손익계정이 뭐야? 그러면 수익과 비용이 집합계정이야. 또는 수익과 비용의 집합계정을 손익계정이라고 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자, 가장 먼저 손익계정을 하나 그려놓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자.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과 비용은 기타 포괄손익 말고
당기 손익에 해당되는 수익과 비용, 당기 손익에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을 먼저 마감을 하는데, 자, 원래는 색깔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색을 구분해서 쓰면, 자, 제일 처음에 뭐가 있는가? 수익, 상품 매출 이익이 있네요. 마감하겠습니다. 이거 눈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이거 한 번 듣고, 제가 볼 때 이거 한 번 듣고 2월 시산표까지 딱 일치시키는 사람은요, 정말 100에 한 명 보기 어렵습니다. 보면 다 돼. 보면 다 알아. 하나도 어려운 거 없는 것 같거든요. 집에서 해보세요. 그거 신기하리만큼 안 돼요. 자, 마감합니다. 제일 처음에 수익, 상품 매출 이익이 있네. 마감을 하라는 얘기는 작은 쪽에 작은 만큼 써서 합계를 일치시키라는 얘기예요. 합계를 비교하니까 차변이 32만 원이 작으네요. 이때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손익이라고 마감하라 그랬거든요. 자, 쓸 거 다 썼으면 합계를 내줘야 되는데, 양쪽에 하나씩 썼을 땐 이 자체가 합계이기 때문에 그냥 마감줄을 그으면 돼요. 자, 마감 끝났습니다. 우리 회계상에서는 이따가 말하겠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배우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회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계정들을 마감을 할 건데, 그 어떤 계정이건 마감을 했잖아요. 딱 하나. 차기 2월이라고 마감했을 때만, 차기 2월이라고 마감했을 땐 대체분계를 안 해요. 차기 2월이라고 마감을 했을 땐 대체분계를 안 하는데, 다른 걸로 마감을 했을 때 무조건 대체분계라는 걸 해줘야 돼. 대체분계. 대체분계 또는 줄여서 말하면 분계. 다른 말로 마감분계라고도 말을 해요. 마감할 때 분계. 마감을 하겠습니다.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안 되네. 순서야 뭐 계속 돌고 도는 거니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어떤 계정이건 마감을 했으면 반드시 대체 분계를 한다, 또는 마감 분계를 한다. 분계할게요. 분계는 어떻게 하는가? 계정을 보고 분계를 할 때는 위에 있는 건 반드시 분계를 하고자 하는 쪽으로 내려가서, 아래 걸리적거리는 놈이 있으면 걷어차야죠. 내려가서 걷어차면 분계는, 촬영도 요게 제일 왔다 갔다 할 때죠. 차변에 상품 매출 이익 32만 원, 대변에 손익 32만 원. 자, 계정을 마감했다. 위에 있는 놈은 분계를 하고자 하는 쪽으로 내려가서 아래 있는 놈을 걷어차라. 그러니까 분계는 차변에 상품 매출 이익 대변에 손익, 분계를 했습니다. 자, 이때 마감을 했으면 분계를 하고, 분계를 했으면 반드시 다음 계정에 전기를 해줘야 돼. 전기. 또 계정에 옮겨 적으라고요.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거 무슨 계정 마감하고 분계한 거예요? 상품 매출 이익은 이미 마감이 끝났죠? 요 놈은 인생 끝난 놈이야. 그렇다면 이 분계 보고 전개할 수 있는 건 무슨 계정, 어느 변이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손익계정 대변, 그쵸? 손익이 대변에 있으니까 손익계정 대변에 상품 매출 이익, 손익의 상대, 계정은 항상 상대 계정을 쓰는 거니까 손익의 상대 계정 상품 매출 이익 차기금액 32만 원. 다음, 어떤 계정이건 마감을 했으면 분계를 하고, 분계를 했으면 전기를 하고, 전기를 했으면 다시 마감을 해줘야 돼. 뭘 마감하는가? 지금 수익 마감할 차례잖아요. 마감
들어갑니다. 수익, 뭐가 있는가? 이자 수익이 있네. 합계를 비교하니까 차변이 작으네요. 차변이 작으니까 차변의 손익입니다. 수익이나 비용은 무조건 작은 쪽에 손익이라고 쓰는 거니까 5만 원이 작으네요. 찍찍 커요. 자,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으면 분개를 하자. 이자 수익이 내려가서 손익을 걷어차면 분개는 차변에 이자 수익 5만 원, 대변에 손익 5만 원 되겠죠? 차변에 이자 수익 5만 원, 대변에 손익 5만 원이고, 마감을 했으면 분개를 하고, 분개를 했으면 전기를 하자. 자, 이 분개는 이자 수익 계정을 마감하고 한 분개니까 이자 수익은 이미 마감이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무슨 계정에 전개하는가? 손익 계정 대변. 손익 계정 대변의 상대 계정 과목은 이자 수익, 그리고 자기 금액은 5만 원. 됐죠? 자, 마감을 했어. 분개를 했고 전기를 했다. 전기를 했으면 다시 마감해야 되는데 이미 수익은 마감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비용을 마감해야죠. 비용. 소모품비가 있네요. 대변이 작으니까 대변에 손익 7만 5천 원. 찍찍 긋고 마감을 했으면 분개를 하자. 얘가 내려가서 얘를 걷어차면 분개는 차변에 손익 7만 5천 원, 차변에 손익 7만 5천 원, 대변에 소모품비 7만 5천 원. 분개를 했으면 전기를 하자. 자, 이 분개는 소모품비 계정을 마감하고 분개한 거예요. 얘는 이미 인생 끝났습니다. 전기합니다. 이 분개 보고 전기할 수 있는 거 얘죠. 소모품비가 죽으면서 손익이 태어났으니까 전기할 수 있는 건 손익계정 차변. 손익계정 차변의 상대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 자기 금액은 7만 5천 원. 전기를 했으면 다시 마감하자. 뭐 마감해야? 이번에 차비 마감해야죠. 대변이 작으니까 대변에 손익 2만 5천 원 찍찍 긋고 내려가서 걷어차면 차변에 손익 2만 5천 원, 대변에 차비 2만 5천 원. 차변에 손익 2만 5천 원, 대변에 차비 2만 5천 원. 분개를 했으면 전기를 하자. 자, 얘는 잡비 계정 마감을 하고 분개한 거니까 이 분개 보고 전기할 수 있는 건 손익 계정 차변. 손익 계정 차변의 상대 계정 과목은 잡비, 자기의 금액은 2만 5천 원. 마감을 했으면 분개를 하고, 분개를 했으면 전기를 하고, 전기를 했으면 다시 마감하자. 자, 비용 마감하는 중이네요. 자, 비용 급여가 남아있네. 대변이 작으니까 대변에 손익 21만 원. 찍찍 긋고 마감을 했으니까 분개를 하자. 급여가 내려가서 손익을 걷어차면 분개는 차변에 손익 21만 원, 대변에 급여 21만 원. 차변에 손익 21만 원, 대변에 급여 21만 원. 분개를 했으면 전기를 하자.
이건 급여 마감할 때 분계니까 급여 인생 끝났으니까 이 분계 보고서 전기할 수 있는 것은 손익계정 차변. 손익계정 차변의 상대계정 과목은 급여, 자기의 금액은 21만 원. 전기를 했으면 또 마감하자. 아직 비용 마감 안 된 게 통신비가 있네요. 대변이 작으니까 대변에 손익 4만 원 찍찍 긋고 내려가서 걷어차면 분계에는 차변에 손익 4만 원, 대변에 통신비 4만 원. 차변에 손익 4만 원, 대변에 통신비 4만 원. 자, 분계를 했으면 전기를 하자. 자, 얘는 통신비 마감하고 분계한 거니까 이 분계 보고 전기할 수 있는 것은 손익계정 차변. 손익계정 차변의 상대계정 과목은 통신비, 자기의 금액은 4만 원. 전기 끝났습니다. 다시 마감해야 돼요. 근데 이제 비용이 다 마감이 끝났죠. 비용 마감이 끝이 났으면 어떻게 하는가?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면서 새롭게 그린 계정이 손익계정이잖아요. 자, 책하고 틀립니다. 자, 책하고 틀리게 지금 들어가요. 자,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면서 손익계정이 태어났네요. 이번엔 손익계정을 마감합니다. 손익계정은 마감을 어떻게 하는가? 자, 개인기업의 경우는 차변이 작건, 대변이 작건, 무조건 작은 쪽에 자본금이라고 마감합니다. 여러분들이 동네 구멍가게 한다. 그럴 때는 손익계정을 그냥 작은 쪽에다 자본금 또는 대변 작을 수도 있죠. 자본금이라고 마감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식회사 회계를 배우는 거지 개인기업을 배우는 건 아니죠. 그럼 주식회사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차변이 작으면 무조건 이익잉여금. 사실은 이거 좀 거짓말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을 하면 차변 작을 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마감을 하는데 이게 원래 정식 계정인데 이상한 게 우리 이 5대 4자 시험 경영지도사 포함하면 6대 4자 시험에는 이상한 게 요 미처분이라는 말은 좀 출제자들이 잘 안 쓰더라고요. 그냥 차변 작으면 이익잉여금 이렇게 외워도 돼요. 원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맞아. 반대로 대변이 작으면 미처리 결손금, 대변이 작으면 미처리 결손금. 자, 이때 아주 단계가 낮은 시험, 아주 단계가 낮은 시험은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필기 안 해도 돼요. 손익계정은 다음 중 어느 계정으로 대체하는가? 자, 대체하는가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마감하는가 이 얘기와 같은 얘기야. 답은 몇 번이죠? 객관식이잖아. 손익계정은 다음 중 어느 계정으로 대체하는가, 어느 계정으로 마감하는가, 답은 몇 번이에요? 에헤이, 시험 보면 뻔하죠. 1번에 뭐라고 나왔을까? 자산 2번에, 부채 3번, 자본 4번, 수익 5번, 비용. 그러면 자본금도 자본이잖아요. 그렇죠? 이익잉여금이나 결손금 역시 자본이잖아요. 그건 답은 3번이죠. 뭐 여기다가 지문에다가 뭐 자본금, 이익잉여금 이렇게는 안 나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면 왜? 개인기업과 주식회사가 다른 걸.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손익계정은 원래 자본으로 마감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인기업에서는 자본금, 주식회사의 경우는 우린 주식회사 회계를 배우는 거니까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주식회사의 경우는 차변이 작으면 이익잉여금,
대변이 작으면 결손금 마감하겠습니다. 마감을 하라는 얘기는 무조건 작은 쪽에 작은 만큼 쓰라는 얘기예요. 대변합계는 37만 원이네요. 차변합계는 35만 원이네요. 차변이 2만 원이 작습니다. 여기다가 이익, 잉여, 금 이렇게 쓰고 줄을 그어야 되는데 뭐 줄 긋는 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원칙은 이렇게 돼요. 계정 형식으로 장부를 그렸을 때는 많이 쓴 쪽은 금액 아래만, 원래는 빨간색으로 긋는 건데 뭐 따질 필요 없고요. 적게 쓴 쪽, 줄수가 적은 쪽, 줄수, 금액이 적은 쪽이 아니라 줄수가 적은 쪽은 과목과 금액을 연결해서 한 줄 긋고요. 과목란에 이렇게 사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사선을. 그리고 한 칸을 띄우고 금액 아래만 2줄씩, 금액 아래만 2줄씩. 그리고 합계를 씁니다. 차변의 합계 37만 원, 대변의 합계도 37만 원 하고, 자 보세요. 손익계정을 마감했죠. 마감했으면 분계를 해야죠. 손익계정 마감할 때 분계, 누가 내려가서 손익이 내려가서 누구를 걷어차면, 이익여금을 걷어차면 분계는 어떻게 돼요? 차변의 손익 2만 원, 대변의 이익, 잉여금 2만 원. 자, 마감 끝났네요. 분계했네요. 자, 저를 보세요. 이거 무슨 계정 마감할 때 분계예요? 손익계정 마감할 때 분계죠. 손익은 인생 끝났죠. 따라서 이 분계를 보고 전개할 수 있는 거 무슨 계정 어느 변? 이익잉여금 계정 대변. 근데 이 책에는 그냥 자본금으로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계정이 없어요. 우리는 그려야죠. 이익잉여금 계정을 하나 그리고, 이익잉여금 계정 대변에 손익 2만 원. 그런데 이제 책에는 86쪽에 보면은 정중간에 이제 분계가 나와 있잖아요. 정중간에 분계가 나와 있죠. 자, 요거. 얘네 두 개가 뭐예요? 수익계정 마감할 때 분계죠. 따라서 이걸 수익 대체 분계 또는 수익계정 마감 분계라고 말합니다. 수익 대체 분계. 그리고 요 네 개가 비용 계정 마감하고 분계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냐? 비용 대체 분계예요. 비용 대체 분계. 그 다음에 얘가 바로 뭐냐 이건데, 자 볼까요? 손익계정에는 뭐하고 뭘 쓰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 비용 중에서도 여긴 기타 포괄 손익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 수익에서 이 비용을 빼서 나온 이게 바로 뭐냐?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죠. 대변자금 당기순 손실이 되는 거고, 손익계정 마감할 때 차변이 작으면 그 작은 금액이 당기순 이익을 뜻하고, 대변이 작으면 작은 금액이 당기순 손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맨 아래 한 이 분계는 손실 또는 순이익을 계산하는 분계다 해서 순손익 대체 분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 보니까 이제 분계를 하네. 그리고 책하고 차이라면, 책에는 뭐예요? 똑같은 계정감이 같이 나와 있으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쓴 것밖에 없죠.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손익 이렇게 쓴 것밖에 없죠.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예요. 자, 어쨌든 자 보세요. 손익계정을 이익잉여금이라고 마감하고 분계를 한 다음에 이익잉여금 계정에
손익 썼죠. 자, 이제 남아있는 계정들을 마감합니다. 남아있는 계정들. 자, 여기까지 이제 기억하실 수 있겠죠? 제가 일요일도 분명 여기까지 설명하고 강의 끝을 냈죠. 왜 그렇게 끝을 냈는지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아시게 될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